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일단은 긴장이 완화되는 모습을 이제 보이고는 있으나 이게 정말 끝일까? 아니 그 이게 끝인지 아닌지는 예. 러시아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알면 이게 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번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에 있어서 가장 여러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는 뭐냐면 러시아가 과연 뭘 원하는 거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러시아도 이제 뭐 일정 부분 뭐 몇 가지 요구 사항을 내세웠으나 네. 그게 정말 원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러시아가 때 요구했던 것 같은 경우는 뭐 이를테면은 나토가 더 이상 이제 동진하지 마라. 네. 그 다음에 뭐 루마니아라든지 네네. 이런 나중에 나토 회원국으로 가입했던 과거의 구소련 영향권에 있던 나라에서 병력을 철수시켜라. 사실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거든요. 보면은 상대방이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선을 정말 원했는지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조금 이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최준영 박사와 함께하는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세계 가장 핫한 이슈를 친절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자 세계 어느 곳으로 모셔다 드리는 날이 아니고 오늘은 이제 세계 이슈를 좀 파보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뭐 녹화하는 오늘 지금이 2월 16일 네. 오전 10시 이제 30분인데 뭐 요즘에 최고 이슈는 이제 당연히 우크라이나죠. 네. 네, 그래서 뭐 2월 16일 날 침공이 시작될 거다. 미국이 또 그래서 얘기했죠. 이제 16일 날 앞두고 이제 저한테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아 진짜 하는 거냐? 하냐 마냐. 네. 근데 저는 그 연락 받을 때마다 좀 글쎄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네 이제 오히려 반대 상황이 좀 벌어졌죠. 예, 그러니까 이제 쉽지 않을 것 같다가 아니고 이제 뭐 철수를 시작했다라고 해서 이제 긴장이 이제 많이 완화되는 어떤 그러한 형태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이제 좀 빠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끝났다. 우크라이나 위기 상황이 끝났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과연 그럴까? 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들어가지고 예,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일단 뭐 러시아 푸틴이 전쟁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군대 훈련 중인 군대를 이제 철수를 시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형식상은 지금 이제 배치된 군 부대들이 이제 훈련이에요. 네. 예, 우리도 뭐 혹한기 훈련이나 뭐 연대 뭐 ATT 이런 거 뛰면은 이제 다 나가서 배치되고 거기서 보급받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이긴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간 러시아 부대는 공식적으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 이제 국경이 빤히 바라보이는 곳 내지 이제 거기서부터 한 몇십 킬로 떨어진 곳에 이제 바글바글 모여 있고 단순히 모여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딱 그 군사 전문가들끼리 보면 금방 아는 거죠. 저거는 단순 배치가 아니고 공격 대형이야. 우리가 이제 어디 전술 교과서 저 뒤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배치를 딱 해놓는 거죠. 그래서 시작 버튼만 누르면 바로 뛰어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배치를 쭉 해놨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훈련이 끝났다. 훈련이 끝났으니까 이제 제대로 원래 부대로 복귀해야겠죠. 이제 보면은 이제 형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일단은 긴장을 상당히 좀 누그러뜨리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이제 오늘 뭐 외신을 통해서 이제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지난 한 11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언급이 되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거의 한 석 달 정도가 지나왔는데 예, 사실 많은 분들이 예상한 거와 조금 다르게 2월 초를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이 등장을 했었어요.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뭐 공군이시죠? 저는 공군입니다. 예.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멀리서 러시아가 전체 병력 중에서 이제 상당 부분을 끌어와 가지고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이제 보면은 빨간색으로 찍혀 있는 것들이 빨간색, 초록색 뭐 여러 점들이 쭉 찍혀 있는 게 러시아 군의 이제 배치 현황이에요. 보면은 저게 그럼 다 원래 저 시베리아 동쪽에서도 다 끌고 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원래 우크라이나와 접경한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서부 지역 그다음에 크림반도 요쪽에 있는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서부 러시아 뭐 서부나 남부 이제 군강구에서 배치되는 병력들은 원래 거기 있던 병력들이니까 쉽게 이제 이동할 수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이제 십몇만 명을 채울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동쪽 끝에 뭐 블라디보스톡 이쪽 그다음에 이제 몽고와의 접경 지역 그다음에 북쪽으로 보시면은 핀란드와 있는 접경 지역에 있는 부대들, 발틱 3국에 있는 그러니까 거의 모든 부대들을 동원할 수 있는 부대들을 상당수 동원해가지고
지금 이제 쫙 깔아놓은 거죠 보면은. 그럼 진짜 전쟁 분위기로 읽을 수밖에 없네 저 정도면.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전쟁 분위기다라고 봤는데 네. 이제 정말 이 뭐 미군이나 이런 관계자들의 이제 분석을 보면 공세는 할 수 있는데 그 후속이 약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해가지고 네. 상대방을 격파해가지고 일단은 점령하는 거는 가능해요. 네. 근데 점령을 한 다음에 이제 치안 유지 확실하게 통제하는 것들은 이제 쉽지 않다라는 걸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뭐 이라크나 아프간에서 이제 숱하게 봤던 거죠. 네. 그러니까 15만 정도의 병력으로 일단은 우크라이나 정규군을 무찌르고 뭐 키예프를 점령한다든지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들을 어느 정도 통제하는 것까지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단기간으로 장기로 봤을 때 보면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제 분석들이 계속 나왔어요. 더더욱이나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외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할머니들도 총 들고 애들도 이제 그 탄창에다가 이제 실탄을 이제 넣는 한 발 한 발씩 넣는 어떤 그런 연습을 하고 정치인들은 도망가고. 예.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담스럽게 다가왔을 거예요. 이게 뭐 이를테면 압박을 줘서 정치인들이 제 풀에 무너지고 국민들이 막 각자 도생하려고 도망가고 이랬었으면 뭐 굳이 큰 압박을 더 안 가해도 자중질환을 일으켜가지고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뭐 이를테면은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뭐 진입한다 뭐 이런 명분이 됐을 텐데 오히려 반대로 갔군요. 오히려 이제 반대로 가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 내부에서는 좀 상당히 이제 부담을 느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병력 배치를 저런 식으로 포메이션을 갖다 놓은 지가 이제 꽤 됐는데 문제는 러시아가 이제 그거를 계속 유지할 수는 사실 없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한 대 짬 자는 거잖아요. 추운데 나와가지고 임시 막사 뭐 네네. 이제 야전 이런 데 와서 있는데 특히나 겨울에 우리 뭐 혹한기 훈련도 한두 번이지. 예, 2달 넘게. 그러니까 먼저 파견된 부대들 같은 경우는 일부 교대도 있었지만 거의 뭐 2달 가까이 저렇게 있으면 사실 쉽지 않은 거죠. 피로감이 많이 누적됐고 네. 그다음에 장비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정비를 이제 들어갈 때가 된 거죠.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그 시기가 1월 말 정도 2월 초에는 이제 뭔가 공세를 했으면 그때 했어야 되는데 좀 늦었던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네네. 이제 그게 원인이 됐는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일단은 러시아군이 이제 철수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이제 관측이 된다. 네. 그다음에 푸틴 대통령도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일단은 긴장이 완화되는 모습을 이제 보이고는 있으나 이게 정말 끝일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끝인지 아닌지는 러시아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알면 이게 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에 있어서 가장 여러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는 뭐냐면 러시아가 과연 뭘 원하는 거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러시아도 이제 뭐 일정 부분 뭐 몇 가지 요구사항을 세웠으나 그게 정말 원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러시아가 때 요구했던 것 같은 경우는 뭐 이를테면은 이제 나토가 더 이상 이제 동진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 루마니아라든지 이런 이제 나중에 이제 나토 회원국으로 가입했던 과거에 이제 구소련 영향권에 있던 나라에서 병력을 철수시켜라. 사실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거든요. 보면은 상대방이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선을 정말 원했는지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조금 이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사실 우리는 이제 지난 동계 요번 이제 겨울철에 러시아의 압박만 이제 기억을 하지만 사실은 2021년 내내 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서 대규모 병력을 배치했다가 또 풀었다가 그랬었어요? 예. 그러니까 2021년 상반기 봄철에도 한번 이제 한 10만 정도의 병력을 집결시킨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지금처럼 이제 대규모 장비들까지 같이 동원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금 긴장의 수위가 낮았던 거고 그리고 이제 여름철에 이제 일단은 이제 물러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겨울철에 또 이제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과거보다 훨씬 이 수위가 높았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이제 아주 관심을 가지고 이제 지켜봤는데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이제 러시아가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저렇게 괴롭히는 이유가 과연 뭐냐라고 보면 이제 새삼 사람들이 이제 1991년 이제 러시아 붕괴, 구소련 붕괴죠. 구소련 붕괴 당시에 이제 뭐 고르바초프라든지 옐친이라든지 이제 이런 정치인들이 했던 발언들을 새삼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고르바초프가 이제 옐친하고 나눴던 대화들 중에서 그런 구절들이 나와요. 소련 연방은 소비에트 연방의 유지는 더 이상 힘들다. 이제 해체되는 게 맞다. 네.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이 정도는 이제 계속 갈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뭐 지도상에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바로 위쪽이 이제 벨라루스죠, 보면은. 네. 예, 바로 위쪽에 이제 벨라루스가 있고 카자흐스탄은 또 러시아와 긴 국경을 맞대고 있는 거대한 지역이죠, 보면은. 카자흐스탄 진짜 크네요. 예, 정말 큽니다. 카자흐스탄이 전 세계에서 한 6번째, 7번째로 큰 나라예요. 면적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구소련 지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러시아라는 어떤 이런 핵심을 지키기 위한 완충지대의 역할로서 서쪽에서는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카자흐스탄 이 정도는 우리가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나라들마저 독립을 이제 해가면서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완충 지역이 없어졌던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상당히 이제 부담스럽게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가만 생각을 해보면 2021년, 22년 올해를 한 2년 정도, 만 1년 사이에 보면 네. 상당 부분 회복을 했어요. 러시아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올해 초에 제가 카자흐스탄 한번 이야기 잠깐 해드렸었죠. 그때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소요 사태가 발생을 해가지고 그 러시아가 이제 긴급히 이제 파병을 해가지고 예, 한 3일 만에 진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칠러 정권을 수립한 상태에서 잽싸게 이제 빠져나왔죠. 네. 어쨌든 간에 카자흐스탄은 이름으로써 그 전까지는 되게 이 나자예프 대통령이 현란한 이제 외교수를 펼치면서 어떨 때는 친중, 어떨 때는 뭐 칠러, 어떨 때는 친서방, 뭐 이런 복잡한 거를 하면서 상당히 이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심기를 이제 거스르고 있었는데 일단은 아래쪽이 이제 든든해진 거죠, 보면은. 친러 정권 확실하게 세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위쪽에 이제 벨라루스 같은 경우는 뭐 전통적으로 전통적이었고 최근에 이제 뭐 국가연합 수준까지 이제 오를 정도로 이제 아주 긴밀한 관계. 걱정할 거 없고. 예. 그러면 결국 남은 거는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하나였던 거고 실제로 이번에 이런 이제 군사적 대치를 통해 가지고 많은 이제 서방이라든지 많은 국가, 심지어 우리나라 계신 분들도 이제 느끼잖아요. 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섣불리 이제 접근하면 러시아하고 뭔가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전 세계에 이제 만방에 알린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러시아는 당장 뭐 이를테면 우크라이나가 친러 정권으로 바뀐다든지 뭐 러시아의 어떤 뭐 꼭두가시 같은 이제 그런 수준까지는 오진 않았지만 어떻든 간에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어떤 관심 그만큼 우리는 여기 중요하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활적 그 세력권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사실 냉전 이후에는 이제 세력권이라는 어떤 이런 것들을 상당히 이제 좀 없어진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다시 등장한 셈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암묵적으로 러시아 주변에 있는 저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는 러시아 영향력이 강해. 다른 나라들은 거기에 대해서 뭐 함부로 가타부타 이야기하기 좀 곤란하겠다.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우크라이나를 직접 뭐 병합한다든지 아니면 칠러 정권을 수립하지 않더라도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든 간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더 친서방 쪽으로 이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움직임 정도는 브레이크를 이제 확실히 걸어놓은 이제 셈인 거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지금 사실 병력을 저렇게 철수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저게 정말 철수인지 아닌지도 사실은 좀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러시아가 저기에 그 지금 주둔하고 그다음에 공격 포메이션을 갖추면서 배치해 놓은 많은 장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장비들을 다 다시 블라디보스톡이라든지 뭐 중앙아시아라든지 이런 먼 지역까지 다시 다 가지고 갈 건지 놓고 갈 건지 아니면 장비는 거기다가 이제 뭐 창고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놓고 관리 병력을 남겨놓고 몸만 빠져나가든지 사람만 움직이는 건 간단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뭐 항공기로 수송해 오던 기차로 보내도 금방 오는데 짐은 이제 그렇지 않은 게 문제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과연 다 빼낼 것이냐. 근데 이제 미군 쪽에서는 그렇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이제 계속 유지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정말 자기의 뜻에 맞는 어떠한 그런 움직임, 그러한 정권을 보일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네. 이제 이런 프레셔를 높일 가능성은 계속 있다. 왜? 그래야만 이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생각하는 이제 완충지대라고 네. 하는 어떠한 그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지도상으로 보면 예. 카자흐든 몽골이든 뭐 중국이든 사실 러시아랑 뭔가 군사적으로 부딪힐 만한 나라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가 이제 러시아 세력권이다. 네. 라고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 네.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할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어쨌거나 저 광활한 지역을 이제 보유함으로써 이제 세력권으로 둘 경우에는 이제 중앙아시아 지역에 네. 러시아의 영향력은 뭐 과거보다 훨씬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실 푸틴의 어떤 대통령의 도박 공세는 상당히 많은 것을 얻어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데 또 그만큼 잃은 것도 많아요. 이번에. 예.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난 이제 아프간에서 철수한 이후에 네. 상당히 좀 외교 관계에 있어서 수세적이고 이제 소극적인 어떤 그런 면을 이제 보여줬었죠. 인기도 많이 떨어졌죠. 인기도 많이 떨어지고. 네. 그런데 이제 아주 강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을 이제 동원을 해서 나토를 독려를 해서 이제 병력을 배치하고 이제 맞서는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미국이 그동안에 나토에 대해서 요구했던 정신 차려라. 이제 꿈에서 좀 깨서 이제 좀 너희도 투자도 좀 하고 병력도 배치하고 좀 가자라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유럽 뭐 독일이나 프랑스 많은 국가들이 이거 이렇게 계속 있을 수는 없겠다. 뭔가를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겠다. 라는 어떤 그러한 경계심을 사실 불러일으키게 된 거죠.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과거처럼 이제 한 나라씩 각계격파하는 게 좀 힘들어진 이제 그런 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넓게 보면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 러시아의 의도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유럽 많은 국가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되면서 특히나 이제 에너지에 이제 러시아에 대한 과도한 의존, 특히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유럽 국가들이 새삼스럽게 경계심을 좀 가지게 된 이런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보면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손해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일 호구잖아요. 안정적인 가스 고객이었는데 도망갈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LNG 터미널도 짓고 뭐 여차하면 미국, 뭐 심지어 이제 일본에서도 뭐 필요하면은 우리가 LNG 넘겨주겠소. 일본이요? 예. 일본이 뭐 LNG 거기도 수입국이잖아요. 수입국인데 우리한테 들어오는 물량을 급하면 유럽 쪽에 제스처죠. 사실 뭐 당장 뭐 그 정도 상황은 아니었지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에서 봤을 때 보면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 멀리서라도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각인시켰던 거죠.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약간 손해 보는 장사일 수도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종합을 해보면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러시아는 전 세계를 상당히 많이 놀라게 했고요. 놀라게 한 것들은 여러 가지 면들이 있지만 러시아군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들을 다들 실감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이번에 우크라이나 주변에 배치한 병력이나 이 포메이션을 보면 이제 대대 전투단이라고 이제 보통 부릅니다. 대대 전투단? 예, 그러니까 대대단이에요. 예, 하나의 대대가 이제 완결된 기동력이라든지 화력 이런 것들을 가서 이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병력이 많으면 좋지만 병력이 많으면 또 그만큼 몸이 무거워지잖아요. 움직이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아직까지도 사단을 위주로 가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여단 체제거든요. 근데 사실 여단보다도 더 작은 체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대대라든지 연대라든지. 근데 사실 미국보다도 더 앞질러서 지금 러시아가 어떤 대대 전투단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히 선진적인 어떠한 이러한 형태 그다음에 그러한 대대 전투단을 능숙하게 움직이고 그거를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기동력 장비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음을 이제 전 세계에 이제 보여준 거죠. 보면은. 그 제가 볼 때는 러시아의 가장 큰 소득이라고 하면 뭐 말씀 한번 주신 것 같기도 한데 러시아가 전 세계에서 가장 관심받게 된 이게 아닌가.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미국 대 중국으로 이제 너무 가면서 러시아가 존재감이 너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이번에 완전히 이제 세계의 어떤 그 이슈의 중심에 서는 그게 조금 큰 소득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뭐 정말 위세는 한껏 높였죠. 그렇죠. 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가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독일의 슐츠 이제 수상도 큰 테이블에 가서 저 밑에 가서 이제 바라보는 예, 그게 뭐 PCR 검사를 거부해서 뭐 그랬다. 뭐 그래요?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의도적인 거죠. 나는 윗사람이고 너는 이제 왜 급하게 왜 찾아왔냐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는 듯한 그러니까 다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제 러시아의 파트너는 미국쯤 돼야 바이든 대통령이랑 푸틴 대통령이 뭔가 이야기를 해야 이게 결정이 되겠다. 그러니까요. 라고 생각을 하면서 둘 위치가 이제 포지션이 이제 같아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나 독일이나 뭐 이런 나라들은 이제 티어가 한 티어 밑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이제 인식을 시켰던 것이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러시아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확실히 많은 걸 얻었어요. 얻었는데 궁극적인 목표 우크라이나를 이제 세력권 그다음에 완총 지역 이렇게 둘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과연 이번에 어떤 2021년, 22년 초반까지 이어졌던 이 공세가 과연 유효했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외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침착하게 이제 대응을 했고 뭐 사재기라든지 뭐 도망이라든지 이런 게 없고 오히려 이제 저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전 국민들이 이제 맞서는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보여줬던 거죠. 국민 단결도 되고 어찌 보면 좀 반러 성향이 더 강해졌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더 뭐 나토 가입이라든지 이런 거를 더 희망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보면은 우크라이나는 지금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인 것도 사실이에요. 우크라이나가 이제는 나토 가입 이야기 아마 못 꺼낼 것 같아요. 당분간은 그렇겠죠. 당분간은 푸틴이 있는 한 이제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이제 다들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내부적으로는 이제 이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될지도 좀 사실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요 병력 그대로 빼서 현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이제 캄다운 돼가지고 끝나는지. 아니면 이왕 여기까지 병력을 펼쳐놨는데 이를테면은 보여주나? 기존에 이제 이미 그 반 우크라이나 이제 러시아 지원을 받는 반군들이 장악하고 있는 뭐 도네츠크나 이제 이런 지역들을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그 지역 정도까지는 러시아군이 들어가서 이제 정식으로 크림반도처럼 우리 영토야라고 깃발 올리고 이제 합병을 하는 이제 그러한 정도는 사실 당장이라도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기존의 것들을 확인하는 이제 그런 정도니까 그 정도까지도 하지 않을까? 그렇게 가면 어쨌든 유럽 서방 세계는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가만히 있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할 수 있는 게 없나? 전면 침공에 비해서 그 정도라면 그냥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요? 이미 어차피 저기는 이제 기정사실화된 뭐 지도상에서만 우크라이나 영토지 실제로는 그 우크라이나 반군들, 칠러 반군들이 이제 장악하고 있던 세력들이니까 그냥 그거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보면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은 또 야금야금 러시아가 다음 이렇게 이제 넘어올 수도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 일단은 뭐 갑작스러운 아주 급격한 위험은 약간 좀 완화된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그렇죠.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를 그래서 뭐 무슨 핀란드처럼 만든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핀란드 같은 경우는 제가 지구본연구소 한 1년쯤 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핀란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핀란다이제이션, 뭐 핀란드화라는 게 이제 이야기를 종종 들었는데 핀란드 같은 경우는 지도상에서 보면 여기 있죠. 보면은 요쪽에 있는 그렇죠. 그래서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구소련하고도 싸우고 독일하고도 싸우고 이러면서 상당히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소련 입장에서 봤을 때 한 대 쥐어받고 싶은 이제 그러한 상대였는데 핀란드는 이제 자국의 생존을 위해서 철저하게 몸을 낮추고 어떻게 보면 외교권이나 여러 가지 것을 거의 이제 러시아에 넘겨주다시피 한 전쟁 이후에 전쟁 이후에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던 거죠. 경제적으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 하지만 정치 외교적으로는 너희들은 우리의 허락을 받아야 돼. 지금은 당연히 아니지만 꽤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헬싱키에 있는 핀란드 헬싱키에 있는 러시아 이제 그때 당시 소련이죠. 소련 대사 같은 경우가 이제 거의 총독처럼 이제 행세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소련에 대해서 비난한다든지 비판하는 어떤 뉴스나 책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다 출간 금지, 폐간 뭐 이런 걸 시킨 어떠한 그러한 모습들을 사실 핀란드가 이제 보여줬던 거지요. 그러니까 상당히 굴욕적인 모습을 보여줬지만 어찌됐든 핀란드는 그래도 그 평화를 지켰고 주권 국가로서
이제 살아남았다. 그래서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우크라이나도 그런 식으로 이제 가면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우크라이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죠. 예, 이렇게 가는 것들은 이제 상당히 이제 우크라이나가 받기 좀 어렵겠네 이거는. 그렇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떤 국가적인 노선을 잡을지에 대해서는 지난한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 문제에서 또 에너지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뭐 그 작년 겨울 뭐 가을서부터 이제 유럽 지역의 가스 가격 폭등과 관련해서 뭐 저도 이제 그렇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새삼스럽게 이제 유럽이 얼마나 러시아에 의존적인지, 의존적인지를 이제 알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왜 이제 가스가 문제가 되는지도 이제 알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 다시 정리해 보면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관은 원래 우크라이나를 거쳐서 가는 가스관이 이제 되게 메인이었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와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계속 노르트 스트림이라든지 다른 이제 우회 노선들을 개통을 계속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노르트 스트림 2 같은 경우가 되면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러시아가 이제 신경 쓸 일이 정말 없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없어지니까 독일한테 계속 노르트 스트림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이제 태도를 이제 보였지만 이제 독일이 이제 강행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지금 이제 이 사단이 나고 나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끝까지 지금도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떠한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제 노르트 스트림 가동은 없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는 독일이 한다는데 미국이 뭔 상관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노르트 스트림 2 관련된 회사가 있어요. 송유관, 이제 가스관 관련되는 이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대표로 슈레더 전 총리를 영입을 해서 임명을 했죠. 슈레더 전 총리면 우리나라 분이랑 결혼 맞습니다. 그분이죠? 예, 맞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상당히 좀 기묘한 모습이에요. 한 나라의 이 어떤 수장이 다른 나라의 어떤 기업의 대표. 근데 그 기업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좀 전략적인 그런 포지션에 있는. 그러니까 이걸 좋게 보면 상호 이제 우호 신뢰, 러시아와 독일 간의 관계는 되게 끈끈함을 과시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모습일 수도 있는데 뒤집어 생각해 보면 또 별로 유쾌하지 않은. 그러게 뭐 이거는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는 어떻든 간에 이제 우크라이나를 통한 그 가스의 수출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결국은 아마 없애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도 우크라이나를 통하는 가스관의 한 4분의 1 정도만 사용하고 있어요. 예, 그 가스관을 이제 용량을 확 줄여놓고 다른 노선들을 계속 지금 이제 가져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이 이슈에 대해서 이제 오늘까지 나온 그렇죠. 2월 16일 예, 오전 10시까지 나왔던 대충 상황이고요. 또 2월 17일, 2월 18일에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또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제 그때 되면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워낙 이제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런 국제 정세였기 때문에 우리 최진영 박사님과 함께 이 문제를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상황 변화가 생길 때마다 우리 박사님께서 좀 잘 정리를 해주셔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긴급 보고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또 다른 지구본 연구소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최준영 박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